한국공정거래학회 4월 원래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타이틀이 플랫폼의 양면 시장 이렇게 해서 숙명여대 법학부의 이기종 교수님께서 플랫폼의 양면 시장과 제2차 관련 시장 접근법 이 내용으로 공정거래에서 중요한 이제 시장 획정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초기 경쟁자와 기업 결합 문제 그래서 플랫폼 포위 전략 얘기도 또 해주실 것 같고요. 그다음 생태계 경쟁 문제에서 아주 기대가 됩니다. 이후에 이제 토론자로는 가천대 경영대학의 윤경수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실 거고요. 저희가 그 발표는 한 1시간 20분 정도 이렇게 주어지나요? 그렇게 해서 사회자님 마음을 2시간 내에서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편안하게 그 내외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토론도 약 한 20분 정도 그리고 그 토론 끝나면 이제 공개 Q&A로 해서 질문과 이제 답변 듣는 이제 그런 시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기종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너무 좋은 자리 초대해 주신 데 대해서 이명재 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원래 그 회장님 전화 주셨을 때는 제가 작년에 출간했던 그 플랫폼 경쟁법 거기에서 좀 공유할 부분이 있으면 공유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그 플랫폼 경쟁법 출간한 이후에 계속 좀 후속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 나온 내용 중에 제가 좀 제2차 관련 시장 접근법이란 거를 이제 제안을 했는데 그 부분이 많이 이제 확장이 돼 가지고 그래서 최근에 그 저널 오브 컴피티션 로 앤 이코노믹스에 그 게재가 돼 가지고 원래는 6월호에 실리는데 그 뭐 어드밴스 아티클로 해서 벌써 이렇게 온라인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에 이렇게 귀한 자리 마련해 주셨는데 가장 좀 따끈따끈한 연구 내용을 공유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주제를 오늘 잡았습니다. 저는 이 공정거래학회가 굉장히 그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다른 곳에서 받을 수 없는 그런 귀중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게다가 또 이 형식이 발표 시간을 막 1시간 이상 주시는 형식이라서 딴 데 가서는 갖기 어려운 사실 기회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또 너무 지루하시지 않게 최대한 노력하면서 말씀드리고 귀한 말씀, 귀한 피드백 청해 듣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화면 공유할 수 있는 권한이 제가 주어져 있나요?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예, 공유가 됐나 보네요. 예,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정환 교수님께서 오케이 사인을 주셔서 제가 안심하고 진행을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 제2차 관련 시장 접근법이란 거를 제안을 하니까 일단 개념 자체가 조금 낯설으실 텐데 이런 제안을 하게 된 배경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우리가 관련 시장이란 개념이 이제 공정거래에 들어와서 정말 큰 도움을 줬죠. 그러니까 현실 시장에 있는 수많은 그 제품 중에 사업자 중에 딱 직접적으로 그 경쟁 관계에 있는 소위 뭐 경제학적으로 말하는 밀접한 대체제들 요거를 싹 걸러내 가지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니까 물론 그 밖에 것도 조금은 고려하지만 일단 초점이 딱 생기니까 그 심사 역량 뭐 이런 걸 집중을 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한정된 숫자의 밀접한 대체제들을 다루다 보니까 그거를 잘 다룰 수 있는 툴 같은 것도 개발이 잘 됐던 거죠.
그래서 관련 시장 개념이 사실은 공정거래에 아주 큰 역할을 한 그런 개념인데, 근데 이제 이 개념이 우리 전통적인 오프라인 산업에서는 뭐 굉장히 효용이 좋은데, 왜냐하면 주로 이제 경쟁 압력이라는 게 밀접한 대체제로부터 오니까 굉장히 좋은데, 플랫폼 산업이 융성하면서 이게 그렇게 관련 시장에만 초점을 맞추는 방식이 충분한가 하는 이제 의문이 생겼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플랫폼 산업에서는 플랫폼들이 한 시장에만 진출하는 게 아니고 이제 여러 시장에 진출하는데, 그 이유는 이제 한 시장을 진출하면서 만든 인프라라든가 거기서 얻은 데이터라든가 이런 게 다른 플랫폼 시장에서도 상당 부분 그대로 쓰일 수가 있어가지고, 어차피 플랫폼 하나 만들면 막 또 다른 시장에도 계속 진출해서 이제 플랫폼의 영역이 확장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시장에 플랫폼이 진출하면서 한 시장에 있는 요소를 가지고 다른 시장의 경쟁 플랫폼을 공격할 수가 있게 됐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플랫폼의 이제 교차 시장 전략이라고 불러봤는데, 이거는 뭐 이미 경영경제학 문헌들이 상당히 많이 구명을 해놨습니다. 이 플랫폼 포위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경영경제학 하시는 분들은 플랫폼 흡수라는 이름으로 좀 더 친숙하게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플랫폼 엔빌로프먼트인데, 이게 이제 막상 공정거래 쪽에 적용을 해보니까 포위라는 말이 좀 적당한 것 같아서 제가 감히 한번 새로운 번역을 해봤는데, 여기에 관한 문헌들이 이렇게 한쪽 시장의 그 지배력을 이렇게 지렛대 삼아서 다른 시장의 경쟁자를 공격하는 전략을 많이 구명을 해주셨어요. 또 생태계 경쟁에 관한 문헌들은 플랫폼들이 이렇게 여러 시장에 진출하면서 각 시장에서 제공하는 제품들 간의 기술적인 연계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 상호 보완성을 높이는 거죠. 뭐 우리가 잘 아는 거는 이제 애플 생태계죠. 맥북하고 아이폰하고 아이패드하고 사이에 상호 연관성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기술적으로 연계돼 가지고. 그러니까 이 애플 생태계에 이 소비자들이 매혹되는 거죠. 그래서 개별 제품 간의 경쟁만 봐가지고는 우리가 이 경쟁의 큰 그림을 볼 수가 없고, 이 생태계 차원의 경쟁도 같이 봐야 되지 않느냐. 안드로이드도 이제 안드로이드 생태계를 구축하고, 뭐 다른 생태계들도 지금 이제 막 그 각축을 벌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플랫폼 포위나 생태계 경쟁에 관한 문헌들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거는 관련 시장만 봐가지고는 부족하다라는 거를 가르쳐 주고 있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이제 물론 기존 법리 가운데도 이런 교차 시장 효과를 고려하는 게 있긴 한데 굉장히 이제 협소합니다. 이제 먼저 기업 결합 분야를 보면요. 뭐 기본적으로 수직형 결합이나 혼합 결합이란 건 일단 두 시장을 기본적으로 보지 않습니까? 상류 시장, 하류 시장. 이 양쪽에 미치는 효과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건 두 시장을 보는 거고, 혼합형 결합도 뭐 잠재적 경쟁 볼 때 또 두 시장을 본단 말이죠. 다른 시장에서 활동하는 사업자 간의 결합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보긴 보는데, 이제 문제는 이 기존 실무를 볼 때 법리 자체도 그렇고 법리적으로도 뭐 어떤 제약이 없고, 실무를 볼 때 어떤 시장을 심사 대상으로 선정할지가 경쟁 당국의 완전한 재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우리나라뿐 아니고 미국, EU 어디든 마찬가지인데요. 어떤 시장은 꼭 봐라라는 법리도 없고 실무 지침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구글과 핏빛의 기업 결합인데, 그 핏빛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렇게 손목에 차가지고
뭐 맥박수 뭐 이런 거, 뭐 체온 이런 거, 또 걸음수 이런 거 정보 이렇게 그 수집하는 기계죠. 구글이 핏빛을 이렇게 인수하고자 할 때 많은 사람들은 구글이 헬스케어 시장에 진출하려고 핏빛을 인수했다 이렇게 다들 뭐 생각했습니다. 그건 너무 당연한 생각인데요. 근데 깜짝 놀라게도 EU가 이 기업 결합을 심사할 때 헬스케어 시장은 아예 관련 시장 목록에서 뺐어요. 뭐 헬스케어라 그러면 너무 머니까 예컨대 건강보험 시장을 관련 시장 목록에 아예 넣지를 않았어요. 뭐 정말 이상한데 뭐 말로는 구글이 뭐 보험 시장에 진출하고 한 적도 없고 진출할 계획도 없다고 했지만 사실은 구글의 자회사가 이미 진출했거든요. 그러고는 이제 구글과 핏빛이 결합했을 때 그 데이터가 결합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거를 뭐 약간 보긴 봤어요. 근데 이 두 데이터가 결합하면은 구글이 핏빛 데이터를 확보하게 되면은 뭐 검색 엔진이나 뭐 이런 쪽, 온라인 광고 쪽이나 뭐 이런 거는 강화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는 했는데 건강보험 시장은 아예 관련 시장에 넣지 않았기 때문에 구글이 핏빛 데이터를 얻어가지고 이 건강보험 시장 또는 넓게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예 그냥 심사 자체를 뭐 거의 안 했습니다. 그리고 핏빛이란 건 웨어러블이죠. 이 웨어러블 시장하고 뭐 광고 시장, 뭐 이제 뭐 이런 개별 시장, OS 시장, 뭐 앱스토어 시장 이렇게 개별 시장은 조금씩 고려를 했는데 구글이 핏빛을 얻어가지고 그 생태계가 이제 강화돼가지고 다른 개별 제품 공급자나 다른 생태계들하고 경쟁에 막 상당한 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런 생태계 차원의 경쟁은 뭐 충분히 고려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업 결합 분야, 의외로 이렇게 그 결합이 영향을 미치는 시장이 심사에서 완전히 빠질 수 있다는 게 아주 여실히 드러났고요. 시진함용도 마찬가지인데 뭐 여러분 잘 아시지만 미국에도 끼어 팔기, 배타적 거래, 그리고 모노폴리 레버리징 법리도 있고요. 유럽연합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법리들이 있어요. 두 시장을 보는 거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 보면 이 모노폴리 레버리징 법리라는 게 원래는 상당히 좀 그 잠재력이 큰데 한 시장의 지배력을 다른 시장으로 레버리지하면 다 이 독점력 전이로 해당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고 초기에는 그렇게 넓은 그 의미의 독점력 전이 법리를 인정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트링코 판결 이후에 이 독점력 전이 법리가 그 독자성이 거의 사실은 없어졌어요. 그냥 그 셔먼법의 독점화 기도 그 요건을 충족해야만 독점력 전이가 인정된다 해버려가지고 굉장히 적용 범위가 제한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왜 FTC는 구글 검색을 봐줬고 EU만 구글 검색을 세게 제재했냐 여러분들이 많은 의문 가지셨을 텐데 그 FTC가 구글 서치 사건 처음에 이렇게 심사할 때 내부 검토 결과 기존 법리 가지고 이거를 치기가 어렵다는 내부 검토 스태프들의 결론이 나왔었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 기존 법리가 적용이 잘 안 되는 상태였고 EU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보다는 교차 시장 효과를 넓게 고려하긴 하고 또 FTC가 놓쳤던 구글 서치 또는 구글 쇼핑 사건에서 유럽위원회가 그거를 제재를 했고 1심 제너럴 코트도 그거를 승인을 했습니다.
이거는 자기우대라는 새로운 유형의 행위인데도 불구하고 레버리징에 해당한다고 봤어요. 그렇지만 사실 유럽 사법재판소 ECJ에 지금 항소가 된 상고가 된 상태인데 그 결론은 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기존 법리에 부합한다고 ECJ도 볼 거냐 의문이고, 왜 제가 또 의문을 갖냐면 제너럴 코트 자체도 유럽위원회의 주장을 다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자기 구글이 구글 쇼핑을 우대하면서 수익이 늘어나서 그걸 가지고 구글 검색에 뭐 경쟁력을 더 강화하고 이런 얘기를 유럽위원회가 했는데, 이 제너럴 코트는 그거를 굉장히 스페큘러티브하다고 그냥 커트를 해버렸어요. 아주 그냥 뭐 정말 완전히 허황된 얘기로 취급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실 ECJ가 어떻게 할지도 제가 사실은 걱정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제 뭐 많은 법리가 있는데, 특히 가격 압착 같은 거는 최근에 대법원이 인정을 했고, 이거는 미국 대법원이 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법원이 인정했기 때문에 뭐 우리 대법원이 뭐 굉장히 보수적이다 이런 생각은 갖고 있지 않지만, 지금 공정위가 그 독점력 전이 법리를 옛날 티브로드 강서 사건에서부터 주장을 했고, 그게 이제 그거를 대법원이 승인하는지 안 하는지가 그때 그 유보가 돼 버려 가지고, 그때는 그냥 증거 부족으로 대법원이 기각을 했기 때문에 공정위의 독점력 전이 법리 자체를 대법원이 승인했는지 안 했는지는 지금 안 나타난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공정위가 네이버 쇼핑 사건에서 다시 이 독점력 전이 법리를 들고 나왔어요. 이거는 한 시장의 지배력을 다른 시장에 전이해서 사업활동 방해하는 것도 위법이다. 굉장히 넓은 브로드한 법리인데 공정위가 다시 지금 밀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승인할지는 이제 두고 봐야 되는데, 지금 저의 걱정은 설사 대법원이 그런 법리를 승인한다. 옛날 티브로드 강서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인정했던 그 넓은 독점력 전이 법리, 한 시장의 지배력을 다른 시장에 전이해서 사업활동 방해에도 그게 위법하다. 이렇게까지 넓은 실체법 원칙을 도입한다 해도 저는 그거 가지고는 부족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어떤 시장을 심사해야 될지 또 어떻게 심사해야 될지에 대한 어떤 기속력 있는 지침도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더 걱정하는 것은 지금 뭐 자기우대, 이거는 지금 뭐 다 그 유럽연합의 구글 검색 사건 이후로 뭐 자기우대는 뭐 큰 문제가 있나 보다 다들 이제 뭐 생각은 하지만은, 이 플랫폼 포위나 생태계 경쟁에 관한 문헌들이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는 그렇게 뭐 특정한 행위 유형이나 이런 데 국한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 플랫폼의 교차 시장 전략은 굉장히 다각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한테 알려지지 않은 반경쟁적 행위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만약에 새로운 접근법을 관련 시장 바깥에도 보는 새로운 접근법을 우리가 만약에 고안을 한다면, 그런 그 숨겨진 그 새로운 그 반경쟁 행위 유형까지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실마리를 제공하는 접근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왜 그러냐면 이제 뭐 학자들이 많은 그 연구를 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학자들은 강제조사권이 없거든요. 근데 법원이나 당국에 가면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도 보면은 법원이나 당국이 사건화돼 가지고 심사만 하면은 그냥 우리가 몰랐던 그 산업의 깊은 비밀을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죄송합니다. 플랫폼들이
여러 시장 사이를 넘나들면서 상호작용하는 그 미지의 세계를 법원과 경쟁당국이 탐험할 수 있게 문을 열어줄 필요가 있지 않나. 기왕의 새 접근법을 우리가 고안한다면 그런 효과를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 관련 시장 접근법이라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사실은 이제 그 플랫폼 4이나 생태계 경쟁에 관한 문헌들을 보면 약간 걱정이 될 정도로 플랫폼들이 너무 여러 시장에서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컨대 5개 시장에 진출한 플랫폼하고 4개 시장에 진출한 플랫폼이 상호작용을 하면 그 시장들 간의 조합, 상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합은 뭐 제 순열조합 배운 지가 오래돼서 좀 얼른 생각은 안 나지만 굉장히 많은 조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몇 개나 봐야 되냐 하는 걱정이 드는 거죠. 우리가 기존의 관련 시장만 해도 관련 시장 하나 보기도 힘들고, 기업결합의 경우는 기존 실무에 따라도 뭐 서너 개, 대여섯 개, 7, 8개씩 관련 시장을 보는데 지금 더 보라고 하면은 너무 이제 부담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제2차 관련 시장 접근법이라는 거를 고안하게 된 핵심 이유가 그건데, 우리가 원래 관련 시장이란 것도 수많은 재화들 중에서 렐러번트 한 것만 걸러내는 거잖아요. 소위 밀접한 대체제만. 그러니까 관련 시장 외부 시장도 모든 외부 시장을 보는 게 아니고 렐러번트 한 것만 보면 어떨까 하는 거죠. 그 렐러번트 하다는 게 이제 전통적인 관련 시장에서는 밀접한 대체제가 렐러번트한 그 재화들이죠. 근데 뭐 관련 시장을 하나 더 볼 때는 뭐 그 렐러번스를 어떻게 정의해야 되냐 굉장히 고심이 되긴 했는데, 일단 그냥 브로드하게 정의를 했습니다. 오리지널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시장. 상당한 영향이라니 그런 막연한 얘기가 어딨냐 이제 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해야 좀 다양한 문맥에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이렇게 했고, 이제 구체적인 사례 속에서 개별적인 사례 속에서 좀 더 구체화를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플랫폼이 참여하는 또는 참여하려고 하는 시장이 많지만 그중에 오리지널 관련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시장만 골라내서 그것만 2차 시장으로 고려한다면, 죄송합니다. 제 마우스가 굉장히 예민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심사할 폭이 좀 좁아지고 우리가 초점을 맞출 수 있지 않냐. 그러면 지금은 관련 시장 외부의 요소를 고려하기 위한 방법론이 별로 개발된 게 없는데, 좀 뭐 거의 스님 테스트급의 그런 아주 매니저블한 툴이 개발될 수도 있게 되지 않냐, 뭐 이런 기대를 해보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그 제2차 관련 시장을 개념을 제한하는 것만으로는 이 접근법이 완성이 되는 게 아니고, 이 접근법은 만약에 어떤 시장이 오리지널 관련 시장에, 어떤 외부 시장이 오리지널 관련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면 법원과 경쟁당국은 반드시 그 제2차 시장에 존재하는 요소의 그 영향을 심사해야 된다. 의무를, 이게 제가 저기 한번 마우스를 바꿔보겠습니다. 이게 너무 이게 마우스가 죄송합니다. 자, 살살 하겠습니다. 자, 의무를 부과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컨대 기업결합에서 어떤 시장을 심사 대상으로 할지가 현재는 경쟁당국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데, 만약에 어떤 시장이 제2차 시장이다. 그럴 경우에는 그 시장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의무를 부여한다는 게 상당히 핵심입니다. 이 접근법에.
우리 구글 PPP 심결에서도 봤지만 경쟁 당국이 꼭 몰라서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글 PPP 심결 이전에 구글 안드로이드 생태계에 대해서는 구글 안드로이드 사건에서 이유가 많이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보고서들, 연구 보고서들에도 그런 내용 다 들어 있습니다. 다 소용없는 거예요. 알아도 의무가 없으면 심사를 안 할 수 있다는 거죠. 미국의 FTC가 이제 기존 기업 결합도 재조사한다고 하는데 그건 연구죠, 연구. 공부해도 소용없습니다. 의무가 없으면 그 심사가 보장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당국은 그래도 조금 이제 자기가 당국은 만약에 뭐 이렇게 이거 이 시장 심각하다 하면은 그래도 뭐 이렇게 관련 시장 외부의 시장을 그래도 심사를 합니다. 다 안 해서 그렇지 그 당국은 자기가 봤으면 심사를 해요. 그런데 법원은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관련 시장이라는 개념이 원래 경제학 개념인데 지금은 법리가 돼버렸어요. 이게 관련 시장 개념이 연방대법원 판례에 처음 나온 게 1948년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법리로서 정착을 하면서 관련 시장 밖을 안 보게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아까 뭐 기업 팔기니 뭐 배타적 거래니 이렇게 그 기존 법리 중에도 관련 시장 외부의 요소를 고려하는 법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놀랍게도 그 법리들이 모두 50년대 이전에 법원에 의해서 승인됐어요. 다시 말해서 관련 시장 법리가 정착되기 전에는 법원이 관련 시장 외부도 봤는데 그리고 외부를 보는 법리를 승인을 했는데 관련 시장 법리가 일단 정착하고 나니까 법원이 그 다음엔 안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50년대 이후에는 새로운 법리가 하나도 안 나왔을 뿐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점력 전위 법리 같은 경우는 완전 축소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법리대로 지금 실무대로 놔두면은 관련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외부 시장이 고려 안 될 위험이 너무 큰 겁니다. 그래서 외부 시장이라도 관련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면 반드시 심사하도록 그리고 다 심사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추가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됐고 그게 바로 제2차 관련 시장 접근법이라는 거죠. 외부 시장이라도 관련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면 2차 시장으로 획정하고 법원이 반드시 봐라, 경쟁 당국이 반드시 봐라 이런 접근법인 것이죠. 증명 책임은 요거는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제가 지금 보니까 지금 법학 분야에서 오신 분이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잘 몰라서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뭐 질문이 나오면 하든지 하고 일단은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는데 이 관련 시장 접근법, 2차 시장 접근법을 얼핏 듣는 분들은 다 그거 너무 안티 플랫폼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지금도 관련 시장만 봐도 플랫폼 막 규제한다는데 2차 시장까지 보면은 플랫폼을 완전히 그냥 얽어매겠다는 뜻이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2차 시장을 획정하면 그 시장의 반경쟁적 요소만 보는 게 아니고 친경쟁적 요소도 보는 겁니다. 대신 반경쟁적 요소는 경쟁 당국이 입증하고 친경쟁적 요소는 사업자가 입증을 하면 되는 거죠. 친경쟁적 요소 많죠. 애플 생태계, 아니 생태계를 만들어서 뭐 그게 개별 제품 공급하는 독립 사업자를 뭐 시장에서 배제하는 효과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애플 생태계가 얼마나 놀라운 그 소비자의 그 후생을 증대시킵니까? 그런 것도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관련 시장만 보니까 관련 시장 외부의 반경쟁력 요소도 놓칠 뿐 아니라 관련 시장 외부의 친경쟁력 요소도 이 사업자가 주장할 기회가
굉장히 제약돼요. 뭐 구글 검색 사건에서도 구글은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했는데 뭐 위원회는 거의 뭐 고려를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2차 시장 접근법을 채택하면은 우리 생태계가 이렇게 소비자한테 좋은 일을 한다라는 주장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뭐 그 정도 하고, 자 그래서 굉장히 추상적이고 막연한데 아까 사회자 님께서도 좀 구체적인 쟁점들에 관심을 표시해 주셔서 구체적인 맥락에 적용하는 말씀을 제가 이제 빨리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플랫폼 시장 획정, 초기 경쟁자 결합, 플랫폼 포위 생태 경쟁 조금씩이라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제 플랫폼은 그 고객 그룹이 2개 이상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컨대 신문사는 광고주도 고객이고 그 구독자도 고객이죠. 독자도 고객이죠. 그러면 이렇게 광고주 그룹 요것만 고객으로 봐서 그쪽 시장 따로, 저 독자 그룹 요 고객 그룹만 따로 봐서 그쪽에 별개 시장, 이렇게 플랫폼의 양 고객 그룹을 별개의 시장으로 볼 거냐, 아니면 신문사 플랫폼 자체를 하나의 시장에 속한 걸로 볼 거냐, 이 양면이 결국은 합해서 하나의 시장에 속하는 걸로 볼 거냐, 여기에 대해서 뭐 많은 논란이 있는 거는 보셨을 텐데요. 그리고 이 2가지 접근법이 아멕스 사건에서 격돌했는데 아주 근소한 다수로 그 연방대법원은 단일시장 접근법, 카드 사건이었으니까 이제 카드사의 2 고객 그룹, 그러니까 가맹점하고 이용자, 이 2 고객 그룹이 합해서 하나의 시장에 속한다라고 판정을 하면서 이제 단일시장 접근법이 거기서는 이겼는데, 근데 뭐 저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둘 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단일시장 접근법은 단일시장 접근법대로, 복수시장 접근법은 복수시장 접근법대로 양면을 각각 별개 시장으로 보든 합해서 하나의 시장으로 보든 다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시장 획정을 하면 우리가 이런 그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시장을 획정을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좀 관련성 약한 제품들을 배제하는 게 첫 번째죠. 그래서 밀접한 대체제에 집중한다. 이게 시장 획정의 첫 번째 효용인 것 같고, 2번째는 이렇게 밀접한 대체제가 딱 걸러지면 법원이나 경쟁당국은 그 대신에 이 밀접한 대체제 사이의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시장 내의 모든 요소를 꼭 고려해라. 이렇게 법원과 경쟁당국을 의무지우는 게 또 하나의 효과고, 그 다음에 증명책임 배분. 반경쟁적 요소는 당국이 또는 원고가, 친경쟁적 요소는 사업자 또는 피고가 입증하는 뭐 이런 배분, 이게 가능해진다는 게 이제 시장 획정의 효용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일단 양면을 따로 볼 경우에 제일 문제는 신문사의 고객 그룹, 구독자 그룹하고 광고주 그룹 사이에는 서로 영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독자가 많아야 광고료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구독자가 이 구독자 쪽 시장, 그 구독자 쪽 그 시장의 가격이나 수요가 이 광고주 쪽 시장의 가격이나 수요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근데 양면을 별개 시장으로 하면은 현재 법리는 각 관련 시장 내부 요소에만 집중하게 하기 때문에 이 다른 면, 플랫폼의 다른 면이 미치는 영향, 고객 그룹이 광고주 그룹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심사할 우려가 없다는 거죠. 물론 단일시장 접근법 채택하는 분들은 하면 되지라고 하는데 현실은 안 그렇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 시장 개념이 법리이기 때문에
그 밖을 본다는 게 만만치 않고 여러 사례를 보면 그런 게 이제 고려 안 되는 경우들을 많이 봤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양면을 합치면 다 되느냐? 양면을 합치면은 뭐 양면 사이의 상호작용이야 보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애초에 관련 시장이라는 게 밀접한 대체제를 걸러내는 건데 지금 고객 그룹하고 독자 그룹하고 광고주 그룹을 함께 봐버리게 되면 이질적인 제품들이 동시에 고려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밀접한 대체제에 초점을 맞추는 장점이 다 사라져요. 그래서 심지어 이 그 각 고객 플랫폼의 각 면마다 경쟁 상황이 다를 수가 있는데 예컨대 독자는 신문을 볼 때 뭐 조선일보와 한겨레 사이의 경쟁 관계는 이제 독자는 조선일보 볼까 한겨레 볼까 독자는 그걸 가지고 고민을 하는데 사실은 광고주는 그것만 고민을 하는 게 아니고 신문에 광고를 할까 TV에 광고를 할까 뭐 네이버에 광고를 할까 이런 거를 고민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쟁 상황이 다른데 그걸 무시할 수 있고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차 시장 접근법을 택하면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다 해결되지 않나. 일단 관련 시장은 따로 보는 거예요. 일단 구독자 그룹만 시장으로 봐요. 그러면 그 사이에는 이제 밀접한 대체제 사이의 경쟁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수 있어요. 그 대신 다른 면, 광고주 그룹, 요거는 2차 시장으로 획정하면 광고주 그룹이 고객 그룹에 미치는 그 영향을 심사하게 되고 또 광고주 그룹을 관련 시장으로 보게 되면 고객 그룹이 미치는 영향을 2차 시장의 요소로서 심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2차 시장의 반경쟁적 요소는 원고가 증명하고 신경쟁적 요소는 피고가 증명하고 뭐 이렇게 증명 책임도 배분하고 뭐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 해결될 것 같은데 일단 뭐 거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 2차 시장 접근법은 기업 결합 심사에도 이제 적용을 할 수 있는데 요거는 좀 간략하게 시간이 지금 많이 가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페이스북이 왓츠앱을 인수했을 때 이제 뭐 각국이 다 승인을 했죠. 이제 EU도 승인을 했는데 이제 여기서 제가 문제 삼는 거는 이제 데이터 통합이죠. 페이스북의 데이터와 왓츠앱의 데이터가 통합되면 상당한 반경쟁적 영향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그 당시에 2017년 당시에 그 유럽위원회는 그 데이터 통합이 어렵다고 봤어요. 어렵다고 본 이유가 페이스북이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실은 시장 관계자들의 증언에는 통합된다는 사람도 많았는데 그냥 유럽위원회는 페이스북 말만 믿고 통합 안 돼. 그러니까 괜찮아. 이렇게 넘겨버린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페이스북이 활동하는 SNS 시장하고 왓츠앱이 활동하는 소비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시장은 다른 시장이지만 이 데이터가 통합해 가지고 페이스북의 경쟁력도 높일 수 있고 뭐 반경쟁적 효과가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 두 시장 SNS 시장과 소비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시장은 서로 영향을 미치는 시장이기 때문에 서로 1차 시장, 2차 시장 관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차 시장 접근법을 적용하면 SNS 시장은 소비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시장에 대해서 2차 시장이 될 수 있고 반대도 가능하고 그러면 당국은 양쪽에 존재하는 반경쟁력 요소, 친경쟁력 요소를 심사할
의무가 부여되는 거고, 이렇게 당국이 심사할 의무가 있었다면 이렇게 그냥 페이스북 말만 듣고 반대 의견도 많았는데 쉽게 넘어가진 못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제가 이제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거야 뭐 그 당시에는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몰랐을 때 아니냐, 뭐 유럽위원회만 몰랐던 게 아니고 다 잘 모르지 않았냐, 지금 하면 다를 거다.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잖아요. 구글 핏빛 사건에서 이 핏빛 데이터를 가지고 구글이 이 헬스케어 시장에 진출해서 거기를 장악할 가능성, 이거는 그 커멘테이터들은 다 그냥 주장을 했는데 유럽위원회만 싹 무시를 했어요. 아예 그냥 헬스케어 시장 또는 뭐 건강보험 시장은 아예 관련성에 넣지도 않았잖아요. 그 이유는 아직은 그 헬스케어 시장에 구글도 핏빛도 아직 본격 진출을 안 했기 때문이거든요. 미참여 시장. 사실 이거는 큰 그 과제인데, 이 미참여 시장은 원래 당국이 심사하기 싫어해요. 애매하니까. 근데 게다가 그 미참여 시장을 지금 현재 참여하는 시장이 미참여 시장이 미치는 영향을 심사해라, 이런 거는 더 안 하려고 하죠. 근데 만약에 2차 시장 접근법을 적용하면은 설사 지금 미참여 시장이라도 지금 이 결합이 미참여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면 심사할 의무가 부여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데이터에 대해서 당국이 배우는 걸로 부족하고 이 관련 시장 외부 시장을 심사할 의무를 꼭 부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이제 초기 경쟁자 얘기로 들어가려면요. 초기 경쟁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아직은 이제 만개한 경쟁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컨대 기존 사업자한테 도전하려고 준비하는 사업자, 이게 이제 초기 경쟁자죠. 시장에 들어온 초기 그러니까 막 아직은 외부 시장에만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초기 경쟁자를 결합하는 게 바로 킬러 어퀴지션이잖아요. 킬러 어퀴지션. 초기 경쟁자를 인수해가지고 없애버려. 이게 킬러 어퀴지션이잖아요. 이거 다 놓쳤다고 논란이 엄청 크죠. 근데 물론 막상 문제된 사건이라고 해도 경제학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별거 아니다. 반론, 찬반 양론이 아주 세긴 한데, 이 초기 경쟁자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이 기존 사업자의 시장에 제대로 진출을 안 한 거잖아요. 그러면 경쟁 당국이 그 초기 경쟁자가 지금 이 기존 시장에 올지 안 올지도 불분명하고 와도 성공할지 안 성공할지도 불분명한데 그거 결합했다 해서 금지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너무 불확실성이 크니까 초기 경쟁자가 성공할지 알 수가 없으니까 경쟁 당국이 제대로 심사를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자꾸 놓치는 결과가 나오는데, 저는 이것도 2차 시장 접근법을 적용하면 조금은 덜 놓칠 것 같습니다. 뭐냐면 유럽위원회 같은 경우도 미래 경쟁을 심사를 해요. 이 메드트로닉하고 코비디엔, 메드트로닉이 코비디엔을 인수했는데 이 코비디엔이 약물 용출 풍선이 혈관에 풍선 넣어서 이렇게 벌려주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 풍선에서 약물이 나오는 풍선이 이제 약물 용출 풍선인데, 이 코비디엔이 아주 기가 막힌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메드트로닉이 그걸 인수를 해버렸어요. 유럽위원회가 2014년 이거 페이스북 왓츠앱하고 같은 해인데 한 달 차이로 심결이 나왔는데 금지했어요. 코비디엔이 미래에 성공할 거라고 유럽위원회가 판단을 했어요. 미래 경쟁을 판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럽위원회가 미래 경쟁을 판단할 줄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근데 메드트로닉 코비디엔에서는 코비디엔이
이 메드트로닉의 시장을 처음부터 겨냥하고 있었어요. 이 신제품은 이 메드트로닉이 지배하고 있는 시장 외에 딴 데 갈 일이 없는 거예요. 꼭 일이 올 거였어요. 그러니까 관련 시장만 보면 되는 거예요. 요컨대는. 그러니까 잘 했는데 페이스북 왓츠앱에서는 왓츠앱이 지금은 네이버 라인 정도의 서비스지만 나중에는 페이스북급으로 만개한 SNS가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 경쟁의 싹을 제거한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코멘테이터들의 아주 다수의 주장이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왓츠앱이 페이스북이 활동하는 시장에 어떤 그 미래 경쟁자가 될 거냐. 이거는 단순히 미래 경쟁자가 될 거냐만 고려해야 되는 게 아니고 페이스북이 활동하는 SNS 시장 밖에 있는 요소, SNS 시장에 들어와 있지 않은 왓츠앱이 미래에 이 시장으로 올 건지 관련 시장 밖의 요소를 결국 고려해야 되는 건데 이거를 그 경쟁 당국이 현재 법리나 지침하에서 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놓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소비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시장이 SNS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리가 판단해서 2차 시장이 된다면 그 2차 시장에 존재하는 요소, 특히 그 왓츠앱이 SNS 시장의 경쟁자로 변모할 수 있는 가능성, 이것도 심사할 의무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덜 놓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구글 PP도 똑같이 이건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초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예컨대 지금 아직 기존 시장에 참여 안 한 초기 경쟁자가 성공할지를 경쟁 당국이 더 쉽게 알 수 있게 됐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그것도 고려할 의무를 부과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초기 경쟁자 결합에 대한 적용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플랫폼 4인데요. 그러니까 예컨대 검색 시장에서 데이터를 얻으면 그걸 가지고 쇼핑 시장에도 쓸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쇼핑 시장에도 진출하고 여러 시장에 자꾸 진출한다는 게 이제 플랫폼 4인데요. 그냥 꼭 슈페타적인 혁신을 이룩하지 못하더라도 이 공통 요소만 잘 활용하면, 그래서 번들링 같은 거 잘 활용하면 새로운 기술 없이도 다른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플랫폼 4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기존 시장이 있고 다른 시장이 있어요. 기존 시장, 새 시장, 새 시장의 경쟁자. 원래는 새 시장 경쟁자는 그 새 시장에 진출한 내 자회사나 내가 새로 만든 플랫폼, 그게 그 시장의 경쟁자랑 새 시장의 경쟁자랑 1대1로 싸워야 되는데, 내가 지배하고 있는 기존 시장에서 지원 사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복잡한 거는 생략하고 이제 수직적 포위, 그러니까 새 시장의 플랫폼이 기존 시장의 플랫폼에 의존해야 되는 경우예요. 고객이 예컨대 쇼핑 시장의 고객은 검색을 통해서도 쇼핑 시장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검색 엔진 시장의 검색 플랫폼에 쇼핑 플랫폼이 의지를 해야 돼요. 수직적 관계로. 그러면 답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내 쇼핑을 우대한다든가, 새 시장의 경쟁자 쇼핑 플랫폼을 강등시킨다든가,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죠. 게다가 이 검색 시장하고 쇼핑 시장에 그래서 다 진출을 해가지고 쇼핑 시장의 경쟁자를 이렇게 배제를 하게 되면은 양쪽 데이터가 막 서로 상승작용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 강화적 데이터 순환골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정말
인빈서블한 플랫폼 복합체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요컨대는 그 기존 시장을 핵심 시장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새 시장에서 새 시장의 플랫폼이 의존해야 되는 기존 시장을 이제 핵심 시장이라고 부르고, 새 시장을 이제 목표 시장, 기존 시장의 지배자가 이제 참여하려고 하는 목표 시장인데, 핵심 시장과 목표 시장을 서로 1차 시장, 2차 시장으로 획정을 하면은 핵심 시장이 목표 시장에 미치는 영향, 목표 시장이 핵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당국이나 법원이 심사할 의무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물론 반대로 그런 플랫폼 포위 전략이 또 뭐 효율을 증진시킨다. 그러면 그런 친경쟁적 요소도 당사자가 주장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플랫폼 포위 전략이란 건 개념 자체가 한 시장에서 다른 시장에 지원 사격을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두 시장을 봐야 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제2차 시장 접근법이 적용되기 딱 좋은 아주 토양인 거죠. 그래서 이 플랫폼 포위에 대해서 2차 시장 접근법을 적용하면은 우리가 모르는 많은 그 플랫폼 시장의 비밀들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반경쟁적인 비밀뿐 아니라 친경쟁적인 비밀도 적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생태계 경쟁. 뭐 개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플 생태계 같은 건데, 이제 반경쟁적인 우려들을 얘기를 하면은 이게 원래는 그 효율이 증대되고 소비자 경험이 증진돼 가지고 그래서 경쟁력이 생겨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도 넛지라든가 순위를 조작한다든가 뭐 아니면 자기 서비스를, 자기 계열사 서비스를 디폴트로 세팅을 해 놓는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품질이 더 낮지도 않은데 소비자가 거기에 그냥 락인되게 만들 그런 우려가 있고, 그래서 오히려 서비스를 개선하는 기술 혁신이 아니라 락인을 강화하는 기술 혁신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이제 우려가 제기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2차 시장 접근법이 이제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생태계 시장을 개별 제품 시장과 별개의 시장으로 획정할 가능성은 이미 크레머 리포트에도 나타나 있고, 에벤이나 로버슨 같은 학자들도 이미 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마치 클러스터 마켓, 이마트 이런 것들은 거기서 파는 개별 제품을 초월해서 이마트와 홈마트 간의 경쟁이 있을 수 있다. 이 클러스터 마켓을 획정한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법론을 가지고 생태계 시장을 획정하자 이런 얘기는 이미 있었어요. 만약에 생태계 시장을 획정할 수 있으면은 그 생태계 전체 시장과 포괄적인 생태계 시장과 거기 소속된 개별 제품 시장 간에 서로 1, 2차 시장 관계가 인정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생태계 시장이 개별 시장에 미치는 영향, 개별 시장이 생태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친경쟁적 영향, 반경쟁적 영향 모두. 요거는 장점이, 원래 개별 시장이 많으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중에 어떤 시장끼리 서로 영향을 미치는지, 물론 그중에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시장만 걸러내면 조금 줄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많은 개별 제품 시장들 상호 간에 1, 2차 시장 관계가 성립될 우려가 있는데, 생태계 시장 전체를 하나의 시장으로 획정을 할 수가 있으면 그렇게 1대1로 막 이거 2차 시장이 아니야 할 필요가 없이 생태계 시장 전체와 그중에 개별 시장 하나 사이에 서로 1, 2차 시장 관계가 있냐 이것만 보면 되니까 훨씬 심플해지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4가지만 예를 들었는데, 만약에 2차 시장 접근법이 뭐 경쟁 당국의 지침이든 뭐 더 바란다면 공정거래법에 조문으로는 이제 정식으로 도입이 되면 앞으로
플랫폼 산업의 그 교차 시장 전략을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잘 알게 되면 지금 그 플랫폼 시장에 대한 사전 규제 입법들이 막 마련되고 있잖아요. 이게 사후심사, 경쟁 분석을 통한 사후심사 가지고 안 되니까 사전 규제하자는 건데, 아니 만약에 2차 시장작품법이 잘 도입돼 가지고 그게 정말 효용을 발휘한다면은 사후 규제도 지금보단 잘할 수 있고, 또 사전 규제도 지금 뭐 변별력이 없다고 막 많이 하는데, 사전 규제 기준이 뭐 사전 규제를 설사 하더라도 좀 더 변별력 있는 기준을 가지고 좀 더 조준사격하는 사전 규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 좀 제가 오늘은 좀 다양한 분야에서 모이신 우리 공정거래학회 회원님들께 인풋을 좀 많이 받고 싶어서 제 발표는 이제 1시간 내로 좀 해봤는데, 혹시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유럽 저널에 게재된 논문도 보셔도 좋고, 아니면은 작년에 출간된 책에도 그 기본 아이디어는 다 나와 있으니까 거기를 보셔도 좋고, 아니면은 그 공정거래조정원 홈페이지에 가면 작년 엘리지 연구 보고서가 PDF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여기에 이제 제가 기업 결합 분야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뭐 심사 지침까지 제시한 연구 보고를 해놨으니까, 뭐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요런 그 문헌들로 좀 미루고, 일단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재밌는 주제 발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은 가천대 경제학과의 윤경수 교수님께서 토론자로서 이제 코멘트를 주시고, 그리고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기종 교수께서 답변을 하시고, 그 이후에 이제 오픈 Q&A 세션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예, 윤경수 교수님, 예, 부탁드립니다. 예,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잠시만요.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예, 이기준 교수님 발표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사실 논문도 그 전에 뭐 간단하게라지만 한번 읽어보기도 했고, 예,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플랫폼의 중요성들은 뭐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었고, 그리고 사실 이제 공정위나 아니면 해외 경쟁 당국의 심사에서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고려가 되고 있었지만, 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한계가 있었던 것도 이제 사실이고, 이제 그랬을 때 그거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도 사실 좀 광범위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안 자체가 굉장히 유의미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저는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뭐 제가 아무래도 경제학자다 보니까 이제 경제학자적인 시각에서 이제 요 제안들을 이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여전히 좀 남아있는 문제들은 없는가, 혹은 뭐 다른, 그러니까 비슷하지만 좀 이렇게 변형된 방식은 없을까,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발표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플랫폼에서 교차 시장 전략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하셨었고, 이제 그 필요성은 사실은 관련 시장 개념을 통한 접근법이 한계가 있으며, 이제 기존 교차 시장 효과 고려 방식에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포괄적인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괄적이라는 게 뭔지는 사실 약간 좀 애매하긴 한 것 같은데, 여하간 그렇습니다. 이제 이제 그런 이제 문제의식 하에서 이제 제2차 관련시장 접근법을 제안을 해주셨는데, 여기서는 관련시장에서와는 별개의 상이한 시장이면서 관련시장 내에서 경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예, 이제 이런 식으로 정의를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브로드하게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법원 및 경쟁당국에게 위의 효과 요건에 해당되는 시장을 제2차 관련 시장으로 획정을 의무를 부여한다. 사실은 이 부분들이 주장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경쟁당국이 플랫폼에 대한 뭐 기업결합 심사건, 시지남용 심사건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이제 과연 이제 그 다면성을 고려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고려를 하긴 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의 이제 자의성을 줄이려고 하는 이제 그런 제안의 그러니까 목적이 그런 데 좀 주로 있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하게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발표 내용을 보면 이제 다면성 고려를 의무함으로써 이제 심사 조사 대상의 자율성을 좀 축소시키고 그 다음에 증명 책임을 공평하게 배분할 수 있고 이걸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교차 시장 분석을 위한 도구와 방법론을 발전을 촉진하는 이제 이런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해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플랫폼 다면성을 경쟁법 적용에서 한다는 것은 이제 이거를 부정하는 분들은 없을 거고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그러면 이제 그 요런 거는 약간의 쟁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플랫폼 다면성을 고려를 하긴 해야 되는데 기존의 경제 이론이나 어떤 그 경쟁 제한성 평가 방법을 가지고 할 수 있다라는 것과 그걸로는 안 되니까 뭐 새로운 방법 혹은 새로운 어떤 변형된 방법론 이런 것들을 적용해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아직은 좀 이견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여전히 그런 것들을 그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뭐 보완제를 제공을 하는 그 다면적 경쟁 시장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는 분도 좀 있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여전히 쟁점은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일단은 그 좀 새로운 방식의 고려가 필요하다라는 거는 전제로 깔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게 공식화를 사실은 이제 제안을 하신 건데 그러니까 다면성 고려 방식을 심사 과정에서 이제 공식화하고 의무화하자 어떤 법제화시키자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뭐 그러니까 이제 시진함용에 대한 그러니까 플랫폼 시진함용에 대한 뭐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이제 머저 가이드라인을 이제 개정 작업에 있고 이제 거기에서 플랫폼 관련된 부분들을 한 챕터로 집어넣는다 뭐 이런 얘기들이 슬슬 나오고 있고 이제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그 얘기가 그 이제 논의가 될 텐데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은 좀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랬을 때 한 두 가지 점에서 좀 논의를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제 제2차 관련 시장 접근법이 어떤 심사 대상 행위의 효과를 분석하는데 뭐 가장 효율적인가? 그러니까 경쟁성을 명확히 포괄적으로 기술할 수 있는지, 뭐 다면성을 고려할 다른 방식은 없는지, 혹은 이제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이제 제가 답을 하지는 못할 것 같은데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여전히 그러니까 기존의 관련 시장 접근법 을 확장을 해서 관련 시장을 이제 그 전에 하나만 그 이제 획정을 했는데 이제 그 1차, 2차로 나누어서 두 개를 획정을 하자. 근데 사실은 이제 관련 시장 접근법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그 이후에 어떤 그러니까 분석 방법에 대한 어떤 함의를 주고 있거든요. 그거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제 그래서 일단 획정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변하는 게 없는 건지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면성을 고려할 때 그것 이외에 달리 좀 고려해야 될 부분들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플랫폼의 다면성에 대해서는 뭐 분리된 시장이다, 이제 교차 네트워크 효과가 있다, 그 다음에 플랫폼이 매개가 필수적이다, 이제 이런 게 경제학적으로는 이제 어느 정도 동의되고 있는 정의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다들 인정하는 것과 같이 이제 시장의 경쟁 상태를 변화시키고 혁신을 유발하였지만 동시에 독점화와 경쟁 제한의 우려를 제기하고 있죠. 이제 초기에는 요거에 그 논의의 중심이었다가 이제 최근에 하도 그 거대 플랫폼들의 그러니까 어떤 경제 시스템의 잠식 이런 것들이 커지다 보니까 이제 이쪽으로 그러니까 관심의 집중도가 이제 변화한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전통적인 가격 책정 이론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니까 새로운 경제 이론이 등장을 해왔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여전히 분석 중이고 그리고 어느 정도는 이제 그 많이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요거는 경쟁 당국의 경쟁 제한성 평가에서도 새로운 방법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는 시사를 하는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법경제학적인 논의에 들어가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경쟁법 집행에서 전통적인 경쟁 제한성 혹은 촉진성의 평가 방법을 생각을 해보면 대략적으로 제가 정확하게 하는 건 아니지만 실무적으로 이런 순서를 이제 가지는 것 같아요. 이제 시장을 먼저 획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획정된 시장을 기초로 해서 시장 점유율과 시장 집중도를 계산하는데 이게 사실 중요한 게 뭐냐면 초기 선별 기제로 작동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점유율이 어느 정도 되면은 예를 들어서 그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그 1차적으로 추정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법령에 이미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기업 결합 심사를 한다 그러면 이제 안전지대라든지 뭐 그다음에 신고 의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시장 점유율, 시장 집중도에서 어느 정도 그 1차적인 이제 스크린 디바이스로 이제 작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요게 사실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장 획정이 그러니까 아까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시장 획정은 경제학적 개념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하셨었는데 정말 그런가?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얘기냐면 그러니까 시장 획정이 정량적인 분석 방법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량적인 분석을 할 때 그 경제학자들이 상당한 그 어떤 메리트를 가진다 그럴까? 이제 그것도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산업조직론이나 이런 그 교과서에 보면 뭐 대학 교재까지 포함을 해서 시장 획정이라는 게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그러니까 경쟁법의 적용 과정에서 경제학자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어떤 그러니까 제기된 방법론인 거는 맞는데 이게 경제학적인 개념이냐 하면은 사실은 요게 필요한 이유 자체가 어떤 그 법리적인 측면에서 나왔기 때문에 나왔던 것 같고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이걸 주로 하긴 하는데 이게 경제학적인 개념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곤란한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돌아가 보면 이제 이런 겁니다. 우리가 경쟁 제한성을 이제 궁극적으로는 사실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뭐 기업 결합을 했다 혹은 시진 암명을 했다 그러면 이게 경쟁 제한적인 효과가 얼마나 큰가 그래서 이게 봐줄 만한 건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적어도 경제학자들은 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하려고 그러면 그래 이게 그러면 그런 효과가 얼마나 큰지 이거를 이제 정량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게 굉장히 크면은 물론 이제 경쟁성이 크다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경쟁 제한성의 정량적 분석이 사실 쉽지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데이터도 굉장히 많이 걸리고 그래서 시간적 제약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연구자들한테 한 1, 2년 주고 데이터를 다 갖다 주면은 뭐 새로운 방법론을 개발하고 뭘 하든 간에 뭔가를 할 텐데 사실 뭐 심사 그 기간 한 3개월 뭐 1년 뭐 요 안에 데이터도 경쟁 당국도 사실은 제한돼 있고 이제 그 기업도 당연히 제한돼 있고 뭐 이런 제한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걸 분석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근데 그나마 그 정량적으로 분석하기에 제일 용이한 게 이게 그 시장 획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1차 스크리닝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게 이게 그러니까 사실 뭐 대부분 이제 심사 기준 이렇게 보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머저 시뮬레이션이다 이제 이런 게 사실 경제학자들이 더 관심을 가지는 그런 방법론인데 그거 잘 안 먹히잖아요. 법원에서도 잘 안 받아들여지고 이거 뭐 가정이 너무 많이 들어간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생각들을 다 하시니까.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는 시장 획정은 사실은 그러니까 나와 있지만 뭐 가상적 독점 사업자 검정법 그다음에 스미트 테스트 이런 것들이 비교적 이해가 가게, 그러니까 비경제학자들이 이해가 가고 법원에서도 이해가 갈 정도의 정량적인 방법이면서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은 심사 보고서나 아니면 법원의 판단 같은 거를 보면은 이제 쭉 이렇게 나가면은 예를 들어서 심사 보고서를 쓰나 의결서를 쓴다 그러면 앞부분에
시장 획정, 거기에서는 뭐 이제 스닙 테스트도 하고 막 이렇게 정량적 분석을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뒤에 가서 경쟁 제한성을 분석을 하면 경제학자들이 보기에는 이거 경쟁 제한성이 더 중요한 건데, 근데 거기에 가면 이제 주로 정성적인 평가가 많이 들어가요. 이제 이런 거를 보면은 경쟁 제한성이 꽤 있는 것 같다. 이제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게 사실상 그 정량적 분석이 항상 가능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저는 판단이 들어요. 그러니까 수치를 나열하긴 하지만 그게 어떤 뭐 지수나 지표나 혹은 뭐 분석 결과 어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그런 것도 하긴 하는데 뭐 리그레션이나 이런 그 회귀 분석 이런 걸 통해서 그런 거를 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초기 선별 기제, 그다음에 거기에서의 시장 획정 이런 부분들이 전통적으로 더 중요해져 왔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제 변호사님들이랑 이렇게 실무 과정에서 이렇게 만나면은 이제 경제학자들이 주로 하는 게 그 시장 획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뭐 여하간 그렇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둘째 치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효율성 항변 이런 순서로 나가는 걸 이제 이게 이제 전통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질문은 뭐냐면 플랫폼의 다면성이 어느 단계, 어느 수준, 어느 차원에서 전통적인 방법의 변경을 요구하는가, 이제 요거에 대한 이제 사실 질문을 이제 던져야 될 때인 것 같아요. 저도 답을 내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보면은 이제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심사 지침을 만드는데 플랫폼 심사 지침을 별도로 만들 건지, 아니면 하나의 챕터를 집어넣을 건지, 아니면 기존의 심사 지침에서 이제 고려 사항이나 문구를 바꿈으로써 이제 해결이 가능한 건지, 이제 이런 측면에서 사실은 이게 어떤 단계, 어떤 수준, 어떤 차원에서 그 변경이 필요한지에 대한 답이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건 그런 생각이 살짝 들었고요. 자, 그다음에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첫 번째로 이제 시장 획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 교수님께서 왜 시장 획정을 하는가. 근데 이거를 좀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이제 경쟁상 우려가 발생하는 사업의 영역과 지역을 특정한다. 뭐 요게 그 시장 획정의 목적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시장 참여자를 식별하고 경쟁으로 인한 제약의 한계, 그러니까 경쟁 압력들을 사실은 이제 보는 거죠. 요게 사실은 좀 애매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장 점유율과 시장 집중도의 선정이 기준이다.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세 번째를 위해서는 이게 한계가 분명히 있어야죠. 그러니까 어느 범위에서 할 건지가 있어야지 시장 점유율과 시장 집중도를 계산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명시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이제 외국의 그러니까 미국이나 뭐 영국이나 유럽도 이렇게 명시적이지는 않지만, 뭐 하여튼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를 보면은 가상적 독점 사업자 검정법이 적어도 시장 점유율과 시장 집중도의 산정을 위한 시장 획정이라면 이게 개념적인 원칙으로 적용돼야 된다라는 게 거의 가이드라인 명시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런 시장 획정을 볼 때 이게 다면 플랫폼 시장 획정에서 뭐가 문제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런 겁니다. 이제 경쟁자의 식별과 경쟁 영역의 식별이 디커플링 된다는 건데,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철강 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철강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A라는 철강 회사에게 너의 경쟁 상대는 누구야? 그러면은 B 철강 회사, C 철강 회사야. 그러면 너는 걔네들하고 어떤 시장에서 경쟁을 해? 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겠죠. 뭐 무슨 철강 시장에서 경쟁을 해? 이게 경쟁자하고 그다음에 경쟁 시장하고가 이 커플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플랫폼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A라는 플랫폼에게 너희 경쟁자는 누구야? 그러면 다른 플랫폼 이름을 들겠죠. 네이버의 경쟁자는 예를 들어서 뭐 카카오야, 뭐 이런 거죠. 그런데 그러면 너희들은 어디서 경쟁을 해? 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사실은 플랫폼 경쟁이라는 게 플랫폼의 룰을 만들고 그다음 플랫폼의 인터페이스를 만들고 이런 걸로 경쟁을 하는데, 그게 실제로 드러나는 거는 플랫폼 간의 경쟁으로 드러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검색에서 경쟁을 한다든지, 검색 시장에서 경쟁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도 시장에서 경쟁을 한다든지, 예, 아니면 뭐 쇼핑 시장에서 경쟁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 경쟁이 일어나는 영역하고 그다음 경쟁자하고가 이게 딱 일치하지가 않는 거란 거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제 면별로 상이한 경쟁자가 막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도 시장에서 그다음에 뭐 어떤 시장에서는 어떻게 그러니까 다른 경쟁자가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시장에서는 SNS하고도 경쟁을 하다가 어떤 시장에서는 뭐 예, 그러니까 플랫폼이 아닌 그런 데하고도 경쟁을 하다가 뭐 이런 경우가 이제 상당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 여기서 그전에는 시장 참여자를 식별한다는 게 사실은 경쟁자를 식별하는 것과 거의 동일했는데 이제는 경쟁자를 식별하는 거하고 시장 참여자를 식별하는 게 좀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실무적으로 들어가면 이건데 이제 그 가상적 그 독점 사업자 검증법 이게 이제 개념적인 원칙이라고 얘기했던 거는 이거는 미국의 그 가이드라인에 그대로 나와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혹시 그 가끔 가다 보면은 실무적으로 이걸 꼭 적용해야 되는 거냐 그러는데 미국 가이드라인에서 이걸 명시해 놨지만 이거를 꼭 써야 된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아이디어를 여기서 얻자라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볼 수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그런 거죠. 뭐 다 아시겠지만 뭐 이제 스님테스 5%를 올려가지고 얘가 상대방을 얼마만큼 가는지 이거를 가지고 그 테두리를 정하자 이제 요런 아이디어인데 이제 여러 면에서 경쟁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5%를 올리는데 도대체 이 면에서 올리는 거야? 저 면에서 올리는 거야? 아니면은 양면을 같이 올려야 되는 거야? 아니면 합한 게 오른다고 봐야 되는 거야? 이게 그 사실상 예, 플랫폼 간의 경쟁에서 그러니까 한 면만 본다 그러면 아예 다른 면을 안 보고 한 면만 본다면 상관이 없지만 플랫폼 사이의 경쟁에서는 요거 그러니까 가상적 독점 사업자 검정법에서의 어떤 뭐 가격 인상, 5% 가격 인상에서 어떤 가격을 인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아멕스 사건에서 그 이제 그런 게 나왔었죠. 거기서 통합해서 봤다. 근데 다른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아멕스에서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 예, A라는 면이 있고 B라는 면이 있고 그래서 A라는 면과 B라는 면의 가격을 합한 가격이 5% 올라가면 예, 뭐 이런 식이었는데 아이디어 자체가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다른 플랫폼 시장에서 그게 가능할까? 예, 불가능하죠. 두 면만 있는 게 아니고 세 면, 네 면, 다섯 면 막 이렇게 있고 그렇죠? 그리고 그 가격 자체가 이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매칭이 가능한 경우에는 예, 매칭이 가능한 경우에는 뭐 A라는 사람이 똑같은 거래에 대해서 요만큼 내고 B라는 사람이 요만큼 낸다. 그러면 합하는 게 가능할지 몰라도 매칭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오디언스 프로바이딩 플랫폼 이런 경우에는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만약에 그 가상적 독점 사업자 검정법을 쓴다라고 한다 그러면 적어도 그 매칭 플랫폼을 제외한 다른 플랫폼에서는 그냥 원천적으로 그러니까 단일 시장 접근법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방법론적으로 뭐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이 가격 기준을 어떻게 하지? 이제 이런 고민들이 이제 그 실무적으로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그게 어렵다 그러면 이제 면별로 시장을 획정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런 거죠. 예. 네, 여기 A라는 면이 있고 B라는 면이 있습니다. A라는 면에서 이 플랫폼하고 뭐 다른 플랫폼들이 이제 경쟁을 하죠. 심지어는 플랫폼이 아닌 예, 요런 데하고도 막 경쟁을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이게 그 플랫폼에서의 고유한 문제가 뭐냐면 이제 이쪽으로 갔다가 이제 이쪽으로 오는 이제 이런 교차 네트워크 효과가 있다는 건데 예. 그러니까 전통적인 그 이제 예. 뭐 스립 테스트나 이제 이런 데서 이 교차 네트워크 효과를 반영하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요 반영을 한다라고 했을 때 예. 그러니까 이 자료를 얻기가 그러니까 이 교차 네트워크 효과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자료를 얻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다음에 사실 이제 교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자, A라는 면, B라는 면 어디서부터 출발할 것인가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는 면에서부터 시작을 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제 가끔 가다 보면 양쪽에 다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 A라는 면에서도 한번 시작을 해보고 B라는 면에서도 한번 시작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경쟁 당국의 난점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숨겨진 쟁점일 수도 있는 건데, 이제 이런 거죠. A라는 면에서 출발을 하면 경쟁 제한성이 크지 않아. 근데 B라는 면에서 출발했더니 경쟁 제한성이 되게 커. 그러면 이제 이게 맥스로 볼 건지 민으로 볼 건지 이런 문제가 이제 다시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시장 확정 측면에서 보면은 면별로 시장을 확정했을 때 A라는 면에서 봤더니 한 요 정도까지가 대충 경쟁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근데 B라는 면에서 봤더니 한 요 정도가 경쟁을 하는 것 같아. 그러면 얘의 경쟁 사업자들은 이걸 다 포함한 거야? 아니면 요 교집합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따로따로 얘기를 할 수는 있어요. 물론 A라는 면에서 보면은 여기까지, 그다음 B라는 면에서 보면은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그 시장 획정이 아까 얘기했듯이 그 스크리닝 디바이스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A면에서의 점유율, B면에서의 점유율, 요게 따로따로 나올 텐데,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점유율이 표현하는 그 경쟁 제한성, 그러니까 스크리닝 디바이스로서의 어떤 점유율이 그 표현하는 어떤 경쟁 제한의 정도를 A면에서 그러니까 큰 면에서 보는 것과 작은 면에서 보는 것 중에서 어떤 거를 중심으로 봐야 되는지, 요거에 대한 사실은 이제 쟁점들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제 2차 관련 시장 접근법에서는 요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느 면을 시작점으로 할 건지, 그다음에 양면 모두를 시작점으로 한다면 경쟁 제한성을 미니멈으로 볼 건지 맥시멈으로 볼 건지,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가이드라인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사실 좀 들었고요. 그다음에 그럼 이제 다른 방식은 없는가? 이제 명시화되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플랫폼 심사에서 이런 방식을 쓰는 게 가능한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플랫폼 시장과 하위 시장을 구분하는 건데, 이런 거죠. 플랫폼에서 예를 들어서 네이버, 카카오, 그다음에 뭐 어디, 구글 뭐 이렇게 경쟁을 하면 이건 이제 플랫폼 간의 경쟁이 있는 거죠. 근데 얘네들이 사실 여기에서도 경쟁을 하고, 하위 시장이 되게 여러 개가 있는 거죠. 여기에서도 경쟁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경쟁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하나는 빠지고 그다음에 다른 게 들어가고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플랫폼 경쟁하고 그다음에 하위 시장의 경쟁을 그러니까 동시에 보는 게 그게 제일 적정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뭐 생태계 경쟁이라든지 이런 거가 이제 요거 좀 유사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플랫폼끼리 경쟁하는 이제 이런 것들을 메인으로 보되, 사실은 이것과 이런 실제로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 영역,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사실은 경쟁자 중심으로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경쟁이 일어나는 영역을 중심으로 보는 건데, 요것들을 동시에 고려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방식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게 이제 뭐 기존 레버리지 이론, 지배력 전이 이론과 뭐가 다른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플랫폼의 지배력을 뭐 이쪽으로 전이를 시킨다 이런 방식으로. 근데 이거는 이기중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거의 똑같습니다. 사실은 이게 플랫폼에서 이런 하위 시장에서의 경쟁이 일어나는 게 워낙 본질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고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사항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는 뭐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좀 시간을 많이 썼는데 마무리 지으면서 몇 가지 이슈를 얘기를 하면은, 사실 이게 저는 제일 고민되는 부분들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안전지대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2차 관련된 접근법 교수님께서 제안해 준 요구에서 이제 상당한 영향의 기준이 뭐냐, 이제 요거인 거죠. 그러면 사실 지금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데서는 안전지대의 형태로 그러니까 요거가 표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일단 이제 점유율 기준으로 안전지대를 설정하는 게 되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문제가 드러났던 게 지금 거래 기준으로 안전지대를 설정하는 게 가이드라인, 심사 기준 가이드라인에
그러니까 심사 기준에 포함이 됐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점유율만 갖고는 뭔가 안 되는 게 생기는 거죠. 근데 점유율을 하려 그러면 사실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뭐 이런 그 시장 획정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 이거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데 과연 점유율 기준으로 그러니까 안전지대를 설정하거나 혹은 그러니까 이제 기업 결합 같은 경우에는 뭐 집중도 하고 뭐를 봐가지고 이게 그 뭐 HHI가 얼마 미만이고 그다음에 증분이 얼마면은 뭐 이거는 괜찮은 걸로 본다 뭐 이런 식의 아이디어가 얼마만큼 효과적인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은 사실은 이제 경쟁자 당국의 자율성을 어느 정도는 허용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그 생각도 사실 어느 정도는 듭니다. 그러니까 워낙 이게 그 여러 면에서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뭐 요거는 예, 사실은 이제 법 실무진 분들한테는 별로 굉장히 좀 좋지 않은 얘기일 것 같긴 한데, 예, 근데 해보면은 사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자, 두 번째가 사실은 이제 혼합 행위,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혼합 결합, 그다음에 수직 행위 이제 이런 건데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플랫폼의 행위 자체가 예, 수직적 행위하고 혼합적 행위가 굉장히 그러니까 어떤 본질적으로 내재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뭐 지금의 기업 결합이나 이런 거 보면은 사실은 뭐 봉쇄 행위 뭐 이런 것만 그다음에 지배력 아니 치지남용 같은 지배력 전이 행위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굉장히 엄격한 기준으로 사실 보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혼합 결합 같은 경우에는 아예 기업 결합 심사에서는 예, 고려하지도 않고 근데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게 플랫폼에서 어떤 경쟁 제한성을 유발할 수 있는 본질적인 측면이기도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수평행위의 수직적 효과, 그러니까 하위 시장에 미치는 영향들이죠. 그 다음에 수직적 혼합적 행위,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 이기준 교수님도 말씀을 하시면서 그 지금 제안하신 게 이게 그러니까 어떤 시발점, 그러니까 추후에 뭐 여러 가지 평가 방법이나 이런 것도 개발할 수 있는 시발점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제안을 하셨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런데 사실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 프레임워크에서 제가 말씀드린 플랫폼 시장과 그다음 하위 시장의 구분, 그다음에 양쪽의 그러니까 효과 이런 부분 분석 이런 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사실은 이제 안전지대의 문제, 그다음에 수직적 효과와 혼합적 효과, 그다음 혹은 수직적 행위와 혼합적 행위 이제 이런 부분들을 기존과는 다르게 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제일 어려운 점들이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좀 오래 시간을 끌어서 죄송합니다. 이걸로 예,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경수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발표자이신 우리 이정 교수님 그 의도대로 이렇게 치열한 그 토론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네, 우선 그 임경수 교수님께서 질문하셨던 그런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플로우로 오픈 Q&A 진행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공정거래학회에서 이렇게 공유할 기회를 너무 감사하게 생각했던 게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제가 이 접근법을 딴 데서도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법학 쪽에서 토론을 하시다 보니까 굉장히 그 인풋이 제한됐어요. 근데 사실은 이 방법론이 이제 뭐 일부라도 좀 이렇게 받아들여지려면 결국은 경제학적인 방법론이 또 뒷받침이 되고 또 경제학자분들께서 이제 공감하시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아주 오늘 정말 윤경수 교수님께서 제가 바라는 그런 부분을 너무 많이 충족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제가 플로우에서도 또 좀 듣고 싶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간략하게 좀 답을 드리면요. 일단 마지막에 윤경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플랫폼이 어떤 경영 전략을 쓰든 그거는
기본적으로 여러 시장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이 뭘 할 때 한 시장만 보고 하는 경우가 오히려 예외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플랫폼은 여러 시장을 동시에 보면서 경영 전략을 수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쟁 분석도 그런 부분을 이제는 수용을 해서 그거를 반영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완전 공감하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 지금 너무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지만 지금 일단은 플랫폼 양면 시장, 양면을 가진 플랫폼에서 한쪽씩 따로 획정할 거냐, 아니면 양면 합해서 획정할 거냐, 이제 이 부분에 이제 조금 더 많이 말씀을 해주셔서 그 부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윤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양면을 합쳐서 하나로 획정을 할 때 당장 그 방법론이 문제가 되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을 뭘로 할 거냐. 그래서 뭐 쉬운 방법으로 양면 가격의 단순합. 근데 그 단순합이 뭐 만족스럽지 않으면 뭐 가중치를 뭐 다르게 하고 뭐 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윤 교수님 말씀처럼 뭐 매칭 플랫폼이 아니고 뭐 광고 플랫폼이나 이런 경우에는 가격 합의란 것 자체가 안 나올 수도 있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 단일시장 획정법에 좀 그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게, 우리가 관련 시장 획정이라는 1차 스크린 과정에서 그동안 그 효용을 발휘했던 방법론이 죄송합니다. 방법론이 안 맥히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따로 보는 게 좋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따로 볼 경우에 이제 그 서로 간의 영향을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따로 보는 데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윤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플랫폼은 이제 여러 시장을 동시에 저글링하면서 경영을 하는데, 그래서 사실 플랫폼은 그 여러 시장을 다 결국은 장악했으면 하는 목표로 사실은 하고 있죠. 그런데 플랫폼이 궁극적으로 아무리 복수 시장의 지배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그 목표를 실현하는 단계에서는 개별 시장 하나하나를 장악해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알렉산더가 인도까지 점령을 하고 싶어도 일단 중동 지역에 고을 하나씩 점령을 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플랫폼의 양면이 서로 영향을 미친다 하더라도 플랫폼이 그거를 점령할 때 하나씩 점령을 보통 합니다. 그 왜 디바이드 앤 컨커 스트래티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쪽에서는 좀 이문 안 보고 저쪽을 먼저 장악하고, 그 다음엔 그 지배력을 지렛대로 해서 이쪽마저 장악하고. 그러니까 전쟁은 뭐 예컨대 아시아 세계를 목표로 이루어지지만 전투는 개별 고지를 목표로 이루어지니까, 그렇다면 경쟁법도 개별 고지를 두고 벌이는 각축, 그거는 밀접한 대체제 간의 각축이죠.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별도로 관련 강면을 별도의 시장으로 획정하면 그런 측면이 되고, 또 방법론 면에서도 기존에 뭐 써오던 방법 그대로 쓸 수 있고 이런 장점이 있고, 다만 이제 그 반대쪽 측면의 영향도 봐야 되니까 그 보는 방법은 사실은 제가 뭐 말씀드리기보다 우리 회원님들께서 전문가시니까 저 배워야 되는 부분이라 일단은 따로 나누어서, 그러니까 그 윤 교수님 아까 의문을 부과하셨는데 어느 면을 시작점으로 하느냐 뭐 하는 부분에 대한 답을 먼저 드린 건데요. 각 면을 따로 봐야 되는 거고, 저는 이제 한쪽은 경쟁 제한성이 세고 다른 쪽은 약할 때 미니냐 맥스냐 뭐 그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는 양쪽을 다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실무의 문제가 약한 쪽을 당국이 약한 쪽만 관심 가지고 약한 쪽만 보면 강한 쪽이 무시되고, 또 강한 쪽만 보면 약한 쪽이 무시되니까 그걸 다 보도록 이제 의무화 지어야 된다는 그런 거고요. 그리고 교수님 말씀하신 플랫폼 시장과 하위 시장, 저는 뭐 100% 찬성입니다. 예. 그 개별 하위 시장만 보면은 착각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플랫폼 시장을 전체를 봐야 됩니다. 만약에 그 플랫폼들이 제품 생태계를 형성했을 때는 이제 생태계 경쟁을 보는 거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플랫폼 시장이란 상위 시장을 좀 더 포괄적인 시장을 보는 데 대해서 저는 뭐 100% 찬성이고, 굳이 제가 제안한 뭐 2차 시장 접근법을 쓰지 않더라도, 또 그런 명칭을 쓰지 않더라도 저는 그렇게 보는 데 대해서는 100% 찬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경제학적인 특히 정량적인 방법론이 가능한가 하는 부분인데, 사실은 제가 오늘 발표를 이번 학기에 가장 중요한 일정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그 부분에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사실 저는 법학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정성적 측면만 고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차 시장에서 밀접한 대체제를 걸러내는 그런 정량적인 방법론은 있지만, 제가 2차 시장 접근법을 제안하면서도 수많은 외부 시장 중에 2차 시장을 걸러내는 정량적 방법론은 전혀 클루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경제학자님들께서 뭐 이 방법론의 목표나 뭐 그 잠재력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좀 개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러니까 윤 교수님 우려해 주신 대로 안전지대는 저는 뭐 어떻게 설정해야 될지, 왜냐하면 2차 시장 관련해서 어떤 정량적 기준을 뭐 어떻게 마련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은 교수님들이 우리 회원님들께 정말 꼭 좀 만약에 실마리가 있으시면 추구를 하셔서 공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뭐 시간이 더 있으면 제가 정성적으로 외부 시장 걸르는 기준을 어떻게 공정거래조정원 영역에서 제안했는지도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는 조정원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로그인도 없이 다운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이 보시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윤 교수님 너무 공감해 주시는 부분, 문제점 지적하신 부분, 앞으로 부족한 부분 지적하신 부분 다 100% 공감하고 감사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제 그 플로어에서 오픈 Q&A를 진행하겠습니다. 여러 참여자들께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들 또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12시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한 20분이 있는데 시간 되는 대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마이크 켜시고 뭐 하셔도 좋습니다. 플로어에서 특별히 신가요? 아니, 들리시나요? 네. 예. 너무 재밌는 발표 공유해서 감사드리고, 근데 제가 요 배경 지식이 좀 짧아서 충분히 이거를 팔로우 했는지 모르겠어서 조금 조심스러운데, 해서 너무 먼 얘기를 하진 않았으면 좋겠는데, 저도 근데 사실 들으면서 제일 이제 뭐라 그럴까 생각이 먼저 들었던 부분은 뭐냐면, 시장 획정에 대한 머릿속에 확 들어왔어. 이거 획정하는 것, 시장을 획정하는 것, 시장을 디파인하는 게 상당히 애매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논쟁의 여지가 있다 생각이 돼서, 그냥 제가 전공이 이제 마케팅 쪽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말씀을 보태거나 생각이 났던 건 뭐냐면 시장을 어떻게 정의 내릴 것인가, 뭐 프로덕트 카테고리별로 내릴 것인가,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일례로 예를 들면 넷플릭스의 경쟁자를 국내 시장에 국한해서 보면 뭐 티빙도 있고 왓챠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 마침 뉴스를 보니까 그 이제 OTT가 넷플릭스가 압도적으로 국내 시장에서도 1200만 유저 수가 그렇게 되고 매출도 뭐 압도적으로 많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국내 토종 뭐 넷플릭스 대항마를 키우겠다 이런 뉴스가 어제 봤습니다. 그래서 그게 과연 이런 의문이 들고, 근데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저도 넷플릭스를 구독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 서너 달 동안 지금 로그인을 안 하고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해지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럼 대신에 제가 넷플릭스를 보는 시간 동안 요즘 뭘 하냐면 유튜브를 주로 봅니다. 제가 유튜브를 요즘 구독하는 좀 몇 개 재밌는 게 있어서. 그래서 이제 넷플릭스의 경쟁자라고 하면 이제 더메스틱 마켓만 보면 뭐 TV나 왓챠만 생각이 나시겠지만 이제 저는 제가 이제 고객 입장, 커스터머 입장에서 보면 제가 그 여유 시간에 저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거의 대체제로는 왓챠나 티빙이 생각이 나는 게 아니라 유튜브가 들어오게 된다는 말씀을 이게 보통 마케팅에서 말씀을 많이 하는 건데 고객 중심으로 볼 때 고객이 그 시간 동안에 원하는 어떤 효용, 플레저, 그러니까 목표하는 골이 뭐냐로 보면 경쟁자가 조금 더 뒷판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조금 너무 디스턴트한 말씀을 드리고 조심스럽긴 한데 그래서 제가 대체 가능성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시장을 획정하는데 어떻게 시장을 디파인 할까? 프로덕트 카테고리별로 한다는 건 너무 옛날식 거고 아마 유저 중심으로 하면 좀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또 하나는 그래서 시장을 획정하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관리를 하고 이제 정부가 독점적인 측면의 폐단을 막기 위해 이제 개입을 하는 건데 거기서 아까 이제 윤경수 교수님께서도 이제 말씀을 주셨지만 경쟁 당국의 자의성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아까 초기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참여 시장 뭐에 대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경쟁,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개입을 하겠다라는 게 되기 때문에 거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무슨 생각이 떠올랐냐면 그 영화 중에 갑자기 동안 생각이 안 나네요. 그 탐 크루즈가 나오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범죄 왜 미리 가갖고 유명한 영화인데 요즘 잘 생각이 안 나갖고 왜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범죄가 일어날 걸 예단하고 들어가서 사람을 이제 그 체포 어레스트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사실은 좀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것처럼 이것도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경쟁에 대해서 미리 정부가 들어가서 개입을 하고 통제를 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컨트로버셜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두 가지 말씀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제가 조금 지식이 조금 짧다 보니까 충분히 이해를 못해서 그게 좀 아쉬운 제가 좀 더 공부를 해서 나중에 좀 더 그 이기종 교수님 논문도 좀 읽고 다음에 좀 더 여하튼 오늘 감사합니다. 예. 네, 어떻게 이기종 교수님 코멘트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아주 경영 쪽, 마케팅 쪽에서 또 인풋을 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그 시장 획정 그러니까 제가 이제 플랫폼에서도 양면을 별도의 시장으로 획정을 한다 보니까 제가 평상시에 말을 할 때는 이건 기존 실무하고도 뭐 굉장히 부합하고 그러니까 그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 제가 기존의 각 면을 개별적으로 시장 획정하는 실무 관행에 100% 찬성하는 건 아닌 게 특히 EU 같은 경우에 너무 도식화된 제품 카테고리 위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노민정 선생님 말씀 주신 것처럼 기존처럼 별도로 양면을 별도로 시장 획정을 하더라도 그 시장 획정의 근본적인 기준이 말씀하신 그 이용자의 효용 위주로 가야 된다는 그 생각은 저도 하고 있고, 그거는 뭐 리모트한 말씀이라기보다는 아주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말씀인데 제가 새 방법론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지금 말씀을 못 드렸는데 앞으로 제가 더 해서 그 부분도 추가를 하도록 하고요. 미래 경쟁의 개입은
지금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차 시장 접근법을 적용한다 해서 갑자기 우리가 미래를 보는 뭐 예지력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미래 경쟁을 예측할 수 있으면은 주식을 투자를 해가지고 재벌이 될 수가 있을 텐데요. 그건 아니고 다만 지금은 너무 이제 눈 감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참여 시장은 아예 논외로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당국이 아예 논외로 하고 개입을 아예 포기하다 보니까 정치나 여론 쪽에서 야, 이건 안 되겠다. 이거는 막 당국이 못하면 우리가 그냥 아예 그냥 뭐라 그러죠? 이렇게 눈 감고 몽둥이를 휘둘러서라도 그러니까 아예 뭐 그런 거 하고 싶으면 오히려 너네가 경쟁 제한성 없다는 걸 입증해라. 막 이렇게 막 과격한, 저는 솔직히 저는 죄송합니다. 과격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입법이 막 지금 막 추진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입법이 너무 과도하게 이루어지는 걸 막으려면 그래도 우리가 완전히 눈 감고 아무것도 못 보는 건 아니고 그런 만약에 우리가 저 미참여 시장주 2차 시장으로 획정하면 조금 더 따져볼 수는 있다. 그러니까 아예 포기하진 않고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죠. 2차 시장 접근법을 적용해서 미참여 시장을 고려를 하더라도 경쟁 제한성에 대한 우리가 확고한 증거가 없으면 개입하면 안 되죠. 예. 우리가 미참여 시장을 2차 시장으로 획정한다는 것과 미래를 모르면서 2차 시장에 개입하는 거는 사실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예, 아예 포기는 하지 말고 한번 보긴 하자. 요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지금 그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또 추가적으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네, 저는 성균관대학교 소비자학과의 이성림입니다. 예, 저도 좀 지식이 짧아서 제가 하는 얘기가 영 동떨어진 관련이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걱정도 있는데 한번 용감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지금 시장 획정이라든가 이렇게 그 시장의 뭐 규모 그런 거를 생각하는 거가 실은 플랫폼과 관련된 비즈니스에 맞는 개념인지 하는 좀 그런 근본적인 질문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기존의 이렇게 물리적인 뭔지 좀 어떤 특정한 제품을 중심으로 그것이 거래되는 이렇게 범위 뭐 그런 게 그리고 뭐 시장 지배력이 어느 정도이고 뭐 그런 거가 측정이 됐던 기존의 시장하고는 전혀 다른 시장 형태가 아닌가 싶고 여기서 제가 좀 저게 짧은 지식으로 알기에는 여기에 이제 2차 시장으로 간다는 그런 것 자체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 네트워크가 그 사람들이 다르게 새롭게 신생하는 것으로 옮아가가지고 얼마나 활발하게 상호작용하는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가 그 거대한 규모에 품고 있는 그 사람들이 그대로 계속 확장돼서 옮아가면서 거기서만 활동을 한다면은 그 어마어마한 지배력을 갖게 되는데 이제 그러한 현상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 시장에 대한 개념으로 이렇게 캐치가 되고 측정이 될는가 하는 그런 의문점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그렇게 사람들이 이쪽으로 그러니까 여기저기 그냥 네트워크 상에서는 옮아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실은 시장 지배력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측정을 하려면은 이런 어떤 시장 구획이라든가 뭐 제품 중심으로 뭐 이렇게 구획 지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 플랫폼 배후에 흘러가는 그 사람들의 활동들이 얼마나 활발하게 이렇게 이동이 한 네트워크가 다른 네트워크로 이동하는 뭔가 그런 이제 배후에 흘러가는 정말 사람들의 활동 패턴 그런 거를 측정하는 방법을 통해서 좀 새롭게 이 시장을 디파인을 하고 시장 문제를 좀 접근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기존의 틀에서 좀 벗어나서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을 생각해야지만이 제대로 이 문제를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잠깐 좀 하게 됐습니다. 예, 그럼 말씀드릴까요? 네. 예. 아유, 뭐 100%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 생각이 뭐
이 분야에 뭐 식견이 없으시다기보다는 너무 통찰력이 있으신 말씀인데요. 사실은 카이스트의 김민기 교수님께서 그 각도에서 좀 더 이렇게 구체적인 그 방법적인 부분을 제안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경쟁 분석을 할 때 개별적인 제품 위주로 분석을 하는데, 이제 조금 전에 이제 노민정 선생님하고 공유한 말씀은 이제 그 제품 카테고리보다는 소비자의 효용 위주로 하자라는 거였잖아요. 근데 김민기 교수님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지금 이성림 교수님하고 같은 맥락인데, 플랫폼 간의 경쟁에서 중요한 것은 소비자와의 접점 확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막 거대한 규모의 소비자 그룹이 옮겨간다고 그러셨잖아요. 그 옮겨가는 것이 예컨대 휴대전화라는 단말기를 통해서 옮겨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휴대전화를 킨 다음에 유튜브도 보고 뭐 쇼핑도 하고 뭐 하잖아요. 그럴 때 예컨대 뭐 어떤 쇼핑 사이트에 로그인이 돼 있는데 내가 휴대폰에 로그인을 해놓잖아요. 근데 거기서 OTT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플랫폼에 계속 머물게 된다는 거죠. 이 그 다수의 고객 그룹이. 그래서 그렇게 소비자가 어떤 접점, 단말기와 같은 어떤 접점을 통해서 얼마나 오래 머무르느냐. 이게 오히려 그 플랫폼 간의 경쟁을 그 파악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제안을 하셔서, 사실은 조정원 보고서에도 제가 인용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성림 교수님 말씀은 아주 탁견이시고요. 자간 노민정 선생님, 이성림 교수님의 그런 말씀을 앞으로 제가 할 때도 반영을 하겠지만, 사실은 이런 부분은 좀 공정거래학회 회원님들께서 만약 공감하신다면은 좀 생각을 하시고 좀 글을 써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5분 정도 남아 있는데 어떻게 한 분 더 질문을 받을까요? 네, 예, 예, 조금 전에 이제 이성림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이기준 교수님께서 또 그 말씀해 주신 게, 실제로 그 플랫폼 사업자들이 거기에 이제 전략을 짜고, 핵심 거기 매니지먼트에서 전략을 짜고 할 때, 뭐, 실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 프로덕트 카테고리에서의 경쟁, 혹은 다음으로 중요하게 예상되는 또 카테고리의 경쟁, 그런 것보다는 그 플랫폼의 핵심에서의 경쟁은 항상 지금 말씀해 주신 이제 얼마나 유저들이 우리 플랫폼에 들어와서 얼마나 재미있게 머물게 할 것인가. 그게 당장 매출 수익을 가져오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경쟁으로 보는 거죠. 그 경쟁, 그거를 만약에 우리가 올릴 수 있는 거라면 나중에 여러 가지 뭐 수익 모델은 따라온다. 지금 이제 이선임 교수님 말씀해 주신 그건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실제로 뭔가 심사의 가이드라인으로 만들고 하는 거는 이제 그거를 어떤 구체적인 어떤 이제 뭐 모델이나 어떤 이론으로 지금 만드는 그 부분은 이제 비어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 플랫폼 사업자들은 그 플랫폼 사업자가 지금 비즈니스를 시작해서 초기 단계에 있던, 혹은 이미 많은 유저들을 모아서 그다음 더 커지고 있던 어느 단계에서 간에 플랫폼 사업자들은 그것만 본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당장. 예를 들면 플랫폼에 이제 투자하는 벤처 VC들, 벤처 캐피탈리스트들도 가장 중요한 지표는 유저들이 당신네 플랫폼에 들어와서 얼마나 자발적으로 재밌게 머무느냐, 이제 그건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최근에 굉장히 빠르게 아직도 이제 기업 가치를 실현하지는 않았지만 오르고 있는 당근마켓 경우를 보면 어마어마한, 이미 어떤 사람들은 당근마켓이 5년 뒤에는 네이버하고 경쟁할 거다, 이렇게 보는 여러 전문가들이 많아요.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당근마켓에 들어가서
마치 유튜브처럼, 마치 카톡처럼 안에서 머문다는 거거든요. 근데 당근마켓에서 실제 지금 그 벌어지고 있는 수익 모델은 하나도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정성적으로라도 그 안에 그 요소를 우리가 머릿속에서 개념화하고 좀 이 실제로 쓸 수 있는 어떤 그 툴로 그 부분은 이제 전혀 비어 있는 거죠, 지금. 근데 실제 거기에 종사하는 그 핵심 사업자, 핵심 그 인력들은 그걸 안다는 거죠. 안다는 거죠. 그 나머지는 다 부차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제 코멘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오늘 너무 재밌는 주제, 새로운 그 신종 기업, 플랫폼 기업이 등장하고 이렇게 지금 방금 토의하신 것처럼 이제 새로운 그 기업 내에서의 경쟁 전략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과거에 우리가 전통 산업이 가지고 있는 제품 서비스 중심의 이제 시장 중심 그런 접근법들이 과연 이 공정거래 법을 적용하는데 유효한가 하는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 그리고 거기에서 새로운 제2차 시장 관련 시장 접근법 이런 것들을 이기종 교수님께서 제안해 주셨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더 구체적인 그 방법들을 모색할 수 있는지 이렇게 열띤 토론을 해주셔서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새로운 그런 경영 전략들 이런 것들이 이론적으로 그리고 또 공정거래 법에도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연구들이 더 나와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느끼게 됐습니다. 자, 오늘 2시간 동안 열띤 발표도 해주시고 토론도 해주시고 이렇게 또 코멘트와 참여해주신 여러 회원 교수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